저는 경주에서 남편 박승일 작가와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도예가 이정은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요,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한 찻그릇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백자, 특히 청아백자라는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아백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제인 맥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고민이나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경험들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릇들이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든 청아백자 찻그릇입니다. 이 청아백자가 탄생을 한 것은 14세기 중국 원나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전해졌고 일본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도자기가 17세기에 유럽으로 본격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기술도 축적을 하게 되고 부도 함께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조선은 유독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엄청난 수의 도공이 붙잡혀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은 몹시 피폐해졌고, 그리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와의 교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니나 다를까 급기야 일본의 도자기가 오히려 조선으로 역으로 수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시 장인이나 기술을 천시했던 어떤 성리학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까지 더해져서 조선 청아백자의 그런 기술의 맥은 끊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 유럽인들은 그 동양의 푸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 마이센에서 18세기 초에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고요.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도예과를 나왔습니다. 도자기를 전공을 했고, 도예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기에 청자, 분청, 백자 이렇게만 봐도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거 한 분야에 평생을 걸어도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경지에 닿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게 한 분야만 제대로 파보자. 그런 결정을 하고 그때 내린 게 우선 백자를 한번 파고들어 보자. 그리고 그 중에서 주로 청아백자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박물관에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거기에 심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통의 맥을 잇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거듭되다 보니 어떤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재현을 하는 것이 진정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통의 맥이란 말과 한국적인 것이란 말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도대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가 도자기를 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청아백자를 파고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게 처음부터 조선에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해졌으나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서 그것이 만들어진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러 중국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런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국 유학 시절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하러 간 경덕진이란 곳은 중국에서 청아백자가 탄생을 한 도시입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도자대가 있는데, 거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일입니다. 워낙 좋아하는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든 어떤 그릇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작은 찻잔이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것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저것의 초기 작업이었었어요.
그 찻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도자기용 안료도 재료상에 가면 물감처럼 판매를 합니다. 아주 쉽게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저만의 어떤 색감을 원했기 때문에 저만의 데이터로 작업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안료로 그림을 그렸었고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가마가 나무로 부를 때는 장작가마예요.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가마인데 그렇긴 해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요즘의 그 가스가마나 전기가마하고는 또 분명히 어떤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저만의 어떤 느낌을 갖기 시작했던 그런 그림이 들어있던 찻잔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걸 교수님께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어요.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건넸는데 교수님 반응이 의외였어요. 주변에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학생들 몇몇을 불러 모아서 그 찻잔을 같이 감상하자고 하시면서 교수님의 감상평을 들려주셨습니다. 뭐 그릇의 형태나 뭐 유약이나 흙이나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를 해서도 뒤떨어짐이 없고 특히나 안료의 발색과 그림의 방식이 독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집해온 방법들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큰 안심이 되기도 했고 사실 기술을 배우라고 외국에 가 있다 보니까 주눅이 많이 들어있어요. 괜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용기나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제가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줄곧 따라다닌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우리의 옛 도자기들 가운데서 뭐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게 막 같이 섞인 그런 그림, 화려한 그림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도자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째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그런 방식이 없는 것일까요? 이 답은 중국에서는 구하지 못했고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조선의 강력한 유교 이념이 그런 화려한 색깔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 시절에 그 화려한 색깔을 내는 안료들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제력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후도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돌아가면 나도 저런 것들을 반드시 해봐야겠다. 우리한테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사실 몇 년 동안 막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종종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다가 마침 올 봄에 남편하고 같이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림을 잠깐 선을 보였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저 상큼발랄한 개나리가 그때 선을 보인 그런 모양인데요.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새입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새가 그리고 싶었어요. 원래 제가 하던 방식으로. 새에 대한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 배경이 되는 걸 해야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제가 하던 방식의 매화 그림을 넣어서 한 가지를 완성을 하고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밝은, 가벼운 그런 그림을 선택을 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은 여전히 청아백자이고 제가 느끼기에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너무나 높고 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작지만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속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새로운 기술이 거듭 변화하고 발전을 해왔더라면 제가 굳이 중국에까지 공부를 하러 갔어야 했을까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걸어온 길에 뒤를 걸어오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없어서 그리고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어떤 배감료만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업이라는 방식인데요. 네, 저희는 분업의 방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형 작업, 물레를 해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남편 박승일 작가가 주로 맡고 있고요. 거기 외부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장식은 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과거 조선의 관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전통이 잘 이어져 와서 지금의 경덕진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분업의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레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가마를 떼는 사람 따로 있고 유약을 바르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 사이를 나르는 직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중국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협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기물이 완성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만든 찻잔을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찻잔 하나를 만드는데 남편은 30년 동안 열심히 물레 작업을 했습니다. 그 30년의 노하우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열심히 그림 작업을 해온 그 노하우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그 찻잔 하나가 가지는 노하우의 세월은 얼마가 될까요? 아무래도 혼자 산 것보다는 훨씬 길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배감료가 가진 큰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점은 한국 도예계의 보편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작가가 그 모든 과정을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작가들이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내고 있고 소장가들이나 감상자들 역시도 우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관료의 그 방식을 지금에 다시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배감료의 대표 문양 한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 문인화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바로 매화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매화문을 그려야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옛 그림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했었고요. 그게 이제 저 위쪽에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유교 이념을 바탕에 둔 옛 그림에는 공통된 몇 가지의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꽃을 그릴 때 조선 유교 이념 아래에서 꽃 그림은 꽃의 절정의 순간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은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학에서는 그런 그림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봄날에 매화가 떨어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이 지는 장면을 그릇에 담고 싶다 해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사진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릇 한쪽으로 꽃잎이 막 나부끼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 문인화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감동시킨 순간을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을 위한 그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분청의 한 기법을 청아백자에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귀할문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빗자루 같은 걸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주 거친 붓으로 단숨에 이렇게 힘차게 문양을 집어넣는 분청의 한 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번 생에 백자만 파고들다가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없으면 어쩌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걸 청아백자에 가지고 와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다양한 문의와 접목을 해서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을 하는 두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옹고지신과 벚꽃창신인데요. 이 두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글이 한자로 새로울 신자입니다. 저는 이 두 말의 핵심은 옛것이 아니라 새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성어를 입에 담으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제가 바로 꼰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 옛날에 조상 꼰대님들께서도 새로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을 거듭 하다 보니까 옛것에서 힌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두 말이 생겨난 이유는 새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맥이 무엇인가를 규정짓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을 몇 가지로 형상화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저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도 계속해서 깊어질 것이라 저한테 그 답은 아마 평생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기 위해서 아마 평생을 탐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 탐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새로운 것이라는 그 현대성의 기준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그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감각과 욕구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이 말은 타인의 유행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새 것의 바탕에는 옛것이 놓여 있지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개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자 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자 시장에서 한국 도자기에 대한 존재감은 굉장히 작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의 도자기를 이야기할 때도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는 한참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인지 적지 않은 한국의 작가들이 중국이나 일본 혹은 외국의 다른 나라의 도자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몹시 아쉬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어가고 본받고 싶은 우리의 것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전통이 될 것입니다. 보다 풍성하고 촘촘하게 전통을 채워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지금의 우리보다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저한테 아이가 둘 있는데요. 둘 다 미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다른 건 몰라도 도자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고 저의 뒤를 걸어오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세대는 아주 넓은 개울에 몹시 듬성하게 놓여있는 돌다리를 건너는 세대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열심히 구한 답이 그 위태로운 다리 사이에 하나의 디딤돌이라 되어서 더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태롭게 걸어온 그 길을 다른 이들은 단 한 걸음이라도 마음 놓고 즐겁고 힘차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